근거로 삼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화 연결해 민정수석실 폐지 문제와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비롯한 전국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사연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로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오찬회동을 가질 예정인데 양측 모두 허심탄회한 대화를 공언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은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갖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배석자 없이 이 두 사람만의 독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허심탄회하고 격이 없이 얘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사실을 확인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배석자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저도 예전 일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오늘 찾아봤더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지 열흘 만에 당시 이제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청와대 기자들도 놀라가지고 와 하고 소리 질렀던 일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입장이 이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무엇보다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는 대목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일 텐데요. 윤석열 당선인 측이 사면을 정식 건의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예, 사실상 거의 공식적으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대변인 그 공개 브리핑에서요. 네.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 왔다면서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그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윤 당선인이 한 2달 뒤쯤이면은 대통령이 되는데 그때 사면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내거든요. 근데 왜 지금 당선인 시절에 현직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해야 한다 이렇게 보세요? 시기적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내달 말이나 5월 초에 석가탄신일 계기 아마 사면이 있을 수 있는데 5월 8일. 예, 근데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다음에 이제 사면을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을 하게 되면 그거보다 좀 늦어지게 되고 빨라야 추석 아마 요런 계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닐까라는 관측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면하고 이번에 지금 말하자면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름도 나오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에 이제 마지막 이제 매듭을 풀고 가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대선 당시까지는 민주당은 국민 통합에 역행한다. 그래서 MB 사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상당히 좀 강경 반대론이 높았는데요. 네. 지금은 물론 반대한다는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목소리가 좀 수그러든 거는 좀 사실이고요. 특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에 이전 대통령 사면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서 좀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렇게 연관지으면서 사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를 사면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권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그 말하자면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석방이 됐는데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 이제 안 됐냐. 권 의원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제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네. 뭐 여야를 가릴 거 없이 사실 말하자면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의도가 어떻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말하자면 이제 이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하게 될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제 여야 한 명, 그다음에 뭐 정치인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뭐 경제인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사면을 단행을 하게 된다면 아니면 뭐 꼭 사면이 아니라 형집행정지 같은 거라도 하게 된다면 뭐 그게 어떤 좀 뭐 정치인도 말하자면 여야 균형을 맞추고 뭐 경제인도 포함이 되고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밖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청와대는 뭐 오늘 아주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뭐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 대선 이후로는 계속 좀 그런 분위기긴 한데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김경수 전 지사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말하자면 사면은 사면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고 뭐 참모들이 중간에서 뭐 어떤 개입하거나 말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도 똑같이 이런 발언들이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서 이제는 대통령실의 인사 추천 기능만 남기겠다 이런 구상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추천 기능만 남긴다는 거는 이제 추천을 하고 검증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민정수석실이 그동안에 인사검증을 했는데 그렇죠. 민정수석실 폐지하니까 그렇죠. 이제 민정수석실 그다음에 인사수석실에서 같이 이제 병행해서 업무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검증 업무 같은 경우는 뭐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뭐 사실상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역시 아침 김은혜 대변인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까지 사정하고 신상털기 같은 권력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면서 미국만 봐도 백악관은 검증 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 FBI 등의 기관에서 하는데 이런 사례를 참고하면서 대통령실은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국무위원 공직자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 견제 균형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김 대변인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런 방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낙마 사례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대통령의 의사가 좀 상당히 많이 좀 더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청와대가 손을 떼고 그러니까 앞으로 뭐 청와대란 명칭도 안 쓰겠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및 그 비서실에서는 손을 떼고 좀 중립적인 국가기관에 맡기겠다. 그래서 좀 검증도 좀 더 체계적으로 뭐 말하자면 좀 더 많은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를 주로 국무위원들이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검증 부실로 인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검증을 좀 더 내실 있게 진행을 함으로써 낙마 사례를 줄인다. 그리고 어떤 청와대의 어떤 이중 정치적인 색채가 좀 상대적으로 검증 단계에서 좀 덜 들어가는 어떤 그런 효과를 노려서 야당의 좀 그 반대를 좀 돌파해 보겠다. 뭐 이런 의도도 같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인사검증 기준이 너무 높아서 쓸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곤 했었잖아요. 근데 엄격하게 만약에 인사검증 기준을 댈 경우에는 사실은 이 장관 인사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것을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이거를 좀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제도가 어떻게 기능하느냐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뭐 주로 이제 파견 내지는 이제 사표를 내고 왔던 검사가 했던 그 인사 검증 작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법무부에서 이제 수사관을 파견해서 하거나 아니면 경찰에서 하게 되는 사실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사실상 없다고 보이는데요. 법무부가 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별도의 어떤 인력이나 시간 뭐 이런 것이 좀 그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법무부나 경찰 문제로 이제 인사 검증을 넘겼을 경우에 가장 좀 취약점으로 거론되는 게 보안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한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장관이라고 했을 때 한 2-3명 정도를 물망에 올려서 이제 검증을 돌린다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하면 그나마 보안이 지켜지는데 그것도 이제 안 지켜져서 언론에 미리 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를 경찰로 보낸다, 법무부로 보낸다. 게다가 서로 상호 견제하도록 양쪽에 다 보낸다. 이제 이러면 어디서 이게 나갔는지 사실 나중에 찾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안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게 각종 범죄 기록만 확인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세평도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고 그 외에도 인사검증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법무부나 경찰, 검찰 쪽에서 다 감당을 할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밀 유지가 될지 이런 부분도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구체화된 내용들이 좀 나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해서 당선인 측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굉장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네,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기자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반응이 조금 날선 반응이 나왔는데요. 네. 청와대 관계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윤석열 당선인이 폐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든 이야기,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뭐 과거 민정수석실이 뭐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네. 또 뭐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데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존폐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고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도 일시적으로 폐지한 일이 있었다 하면서도 마치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좀 오인되는 게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우려 그리고 불만 좀 섞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역할은 민심 청취, 반부패 정책 조정, 공직 감찰, 친인척 관리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와 소임에 충실해 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이른바 뭐 윤핵관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의원이기도 한데요.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김호수 검찰총장을 향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이 사퇴 압박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네, 이게 오늘 아침에 상당히 논란 내지는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예. 권 의원이 아침 라디오 인터뷰 방송에 나와서 김호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선 본인이 지금까지 총장으로서 수사 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특히 대장동 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선 걱정하지 말라 믿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신이 검찰총장으로서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거고, 지금까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권 의원은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무슨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민주당 조홍천 비대위원은 윤 당선인의 언행일치를 강조했다고요? 네, 공교롭게도 이게 권성동 의원하고 조홍천 의원이 아침에 같은 방송에 나온 건데요. 시간상으로 보면 사실 조홍천 의원이 먼저 한 얘기라서 뭐 이 권성동 의원의 한 얘기에 대한 뭐 반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좀 대립되는 면이 있었는데요. 이 조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올 때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자기를 징계하고 일련의 상태가 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라는 명분으로 나왔다, 이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일종의 찍어내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나를 사퇴 압박을 한 것이다. 네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은 중립성, 독립성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호수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언행일치가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뭐 논란을 저희가 쭉 정리해드렸지만 과거 사례는 어땠습니까? 이제 검찰총장 임기제 자체는 1988년 헌법 개정 이후 이제 육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쭉 됐는데요. 네. 사실 이제 검찰총장 22명 중에 이 임기를 다 채운 인물은 8명, 한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바뀌는 시기, 정권 교체기 검찰총장들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명도 임기를 모두 마치지 못했는데요. 네.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로 교체될 때는 이제 김두희 전 총장이 이제 교체가 되긴 했는데, 이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말하자면 발탁을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승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인사가 되면서 이렇게 바뀐 거고, 김영삼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에서 이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갈 때는 김대중 총장이 1년여 정도는 유임이 되긴 했는데 임기를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한 케이스입니다. 아톰이라고 별칭이 붙었었다. 네네네. 네. 반대로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는 시기에서는 당시 김가경 총장은 이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 이제 이런 검찰개혁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좀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즉각 사직서를 냈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는 이제 노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수사를 2009년에 이제 받던 중에 서거한 사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아예 공석인 상태로 정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는 있지 않았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교체될 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튿날에 당시 김수남 총장이 자진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근데 뭐 문재인 정부만큼 검찰과 각을 세웠던, 갈등을 빚었던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어찌됐든
윤석열 당선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떤 대통령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또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새롭게 임원을 선임해야 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어요. 좀 말하자면 신고 권력 간에 그러니까 지금 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 측 간에 좀 신경전 같은 게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이 공기업 인사 관련해서 오늘 일부 보도에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른바 전 정권의 그 알박기 인사에 대해 좀 불편함을 표시했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김은혜 대변인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요청한 상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입장이 현 정부와 같이 병행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게 혹시 그 공공기관 인사 동결을 지금 청와대에 요청한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네. 김은혜 대변인이 그건 아니다라면서도 현 정부 안에서 필수불가결한 인사가 진행돼야 할 사안도 있을 것이고 상호 협의와 함께 인사 관련해서는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협조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필수불가결한 인사만 해라.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청와대 입장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아까 민정수석실 폐지 문제하고 비슷하게 네. 좀 불편함이 섞인 것 같은 반응이 나왔는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오늘 이제 그 아침에 김은혜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기자들한테 전달을 받고 인수위 측에서 공기업 인사 협의를 했는지 그 여부를 내가 알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하면서 분명한 것은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다. 그래서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말하자면 좀 미묘한 신경전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저 국민의힘이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야당이었으니까요.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사실은 인사를 비판해 오지 않았습니까? 임기를 다 채울 수 없도록 사퇴 압박을 넣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네, 대표적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게 그렇죠. 그런 경우였죠. 결국은 이제 실형 판결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직권남용죄로. 그런 사태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인수위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참 예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 아니에요? 네, 이른바 적폐청산 과정에서 있었던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제가 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사실 같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부에서도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교체될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억이 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이제 2012년 12월 말이었는데 그때 이제 최근 공기업 공공기관에 전문성 없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거의 직격탄을 날리면서 당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저격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당시 이제 기재위 국감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뀔 때 53.3%,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7.2% 공공기관장이 바뀌었다. 대통령이 바뀌면 국민 뜻이 바뀌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장 임기도 맞춰야 된다. 말하자면 전 정권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지금 정권 교체 2년이 지났는데 아직 물러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좀 비판을 한 거였는데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 늘 지적 내지는 이제 이렇게 분란이 좀 되어 왔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그 비판을 했던 당사자가 지금 또 이제 집권을 했으니까 국민의힘이 또 정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궁화 대훈장을 받는 것을 두고 지금 셀프 수여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네, 이 역시 사실 2007년부터 매번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사실 이 무궁화 대훈장이라는 이 훈장은 저희 한국 상원법에 이 현직 대통령에게 수여한다. 그리고 배우자나 우방국 국가 원수에게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훈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 때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어차피 현직 대통령에게 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취임 거의 직후에 이 훈장을 받았고 그래서 아예 이 훈장을 표용한 채로 취임식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네. 이제 노 전 대통령이 왜 임기 초에 훈장을 받아야 되냐. 나 임기가 다 끝나고 내 5년 동안의 임기에 대해서 내가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훈장을 받겠다. 이런 취지로 네. 임기 말에 수여받는 걸로 본인은 바꾸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네.
근데 노무현 정부도 사실 임기 말에는 당시에 이제 야당이나 그 유권자들의 평가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임기 말에 훈장을 수여받을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뭐 집안 잔치를 벌이는 것 같다. 국민 존경과 관심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비판하는 논평을 당시 한나라당 부대변인 명의로 냈었습니다. 네. 근데 2012년에 그래서 이명박 정부 끝날 때쯤에는 또 이제 역시 임기 말에 이제 그 훈장을 수여받으니까 민주당에서 셀프 수여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네. 뭐 이명박 정권이 잘했으면 셀프 사면을 하건 훈장을 받건 누구도 시비 걸 생각이 없으나 불행히도 이명박 정권 실정으로 국민들이 통곡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논평을 역시 또 당시 민주당 부대변인 명의로 냈었는데요. 네. 이것도 역시 이제 2007년 이후에 계속 되풀이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는 보도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팩트 체크를 하고 나섰어요. 네, 오늘 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무궁화 대훈장은 일반 포상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고 추천부터 제각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된다. 대통령 개인이 임의로 제작해서 스스로 수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셀프 수여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상호법에 의해 임기 중 수여한 무궁화 대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만 폐지하라는 건지 아니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이렇게 말하자면 언론 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 심정을 돌려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셀프 수여가 상훈법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직 대통령에게 주게 돼 있는 훈장이기 때문에 뭐 훈장 수여가 법에 따른 거냐는 거는 너무 당연히 법에 따라서 이제 수여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런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된 건데 네. 다만 이제 수여하는 시기가 임기 말에 이제 말하자면 이게 원래는 한국의 현직 대통령에게 주는 훈장이라고 아예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건데 시기가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이제 임기 말에 주는 걸로 바뀌니까 마치 이제 5년 동안의 공과를 따져가지고 뭐 잘하면 주고 잘못하면 안 주고 마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특히 이제 정권 교체가 됐을 경우에는 야당에서 이런 비판하는 입장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앞으로도 이런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정치권에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정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뭐 아예 상훈법을 이참에 개정하는 게 어떠냐. 뭐 현실성과 떠나서 뭐 이런 얘기 역시 정권 교체 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내 뒷말 안 나오게 하려면 국회에서 좀 이렇게 수상 문제를 얘기를 건의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우찬을 가집니다. 다른 배석자 없는 독대 우찬인데요.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을 건의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 사면 문제를 포함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별 사면 문제부터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윤 당선인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수석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이 2달 후면 대통령이 되시니까 그 건의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되시면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그 시에 사면 추진을 했었는데 네. 전혀 뭐 사전에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는 상태에서 전두환 씨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했다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 지탄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면서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하는 게 아니라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시면 사면권을 행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문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할 것이다. 뭐 한번 두고 보라.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김경수 전 지사를 묶어가지고 사면을 하는 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는 사면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면권을 그렇게 친소관계로 행사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 권선동
실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추측이고 셈법이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가까운 거리에서 모셨던 참모이셨잖아요. 예, 문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상 아무리 당선인이 사면을 건의한다 하더라도 사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까? 아니 그걸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 당선인이 그렇게 요청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시면 사면권을 행사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고,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친소 관계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으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런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면 문제를 검토하지는 않을 거다. 어찌됐든 건의는 지금 당선인 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검토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건 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에 대한 만났을 때 분위기가 어떨지,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 마지막 만났던 만남이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6월 이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 자리였는데 강수석님도 그때 참석을 하셨었죠? 네, 여러 번 권력개혁 과정, 검찰개혁 과정 논의 때 참가했었는데요.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당선자를 뵐 때마다 검찰개혁을 완수해달라 이런 얘기를 총장 시절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네. 당선자 신분에도 총장 준비하실 때도 그런 약속을 받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일 만나실 때도 결국 검찰개혁에 대해서 잘해달라 이런 말씀을 부탁하시지 않을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이 윤석열 당선자의 관계에서는 계속 검찰개혁이 최대의 과제였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검찰개혁 문제 때문에 결국은 문 대통령하고 당선인하고 이렇게 틀어진 거 아닙니까 관계가? 물론 그 사이에 조국 사태라고 하는 게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찰총장의 임기까지 보장하고 마지막까지 우리 정부의 총장이다라고 평가까지 해가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의 중요성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5년의 권력을 통치하는 윤석열 당선자에게도 다시 한번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윤 당선인이 좀 불편하게 받아들일 만한 그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언론에서는 허심탄회한 얘기가 오고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위기가 안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국정 과제도 많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 점은 아마 반드시 말씀하실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보고요. 네. 윤 당선자가 불편하냐 안 하냐 문제가 아니라 윤 당선자가 윤 당선자께 총장을 맡겼을 때도 또 총장 임기를 보장할 때도 끊임없이 검찰개혁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집권을 하신 당선자에게도 대통령이 되실 분에게도 다시 한번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 청와대는 이 부분에서 폐지 근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 불쾌하다 이런 반응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또 청와대에서 계셨으니까 수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청와대 직제를 어떻게 할 건가는 당선인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당시에 해경을 해체한다고 했다가 결국 다시 그 어떤 조직의 필요성 때문에 존치하고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지금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을 마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뭔가의 정치 공작을 꾸몄다라고 정치적 어떤 타켓을 하고 있어서 상징적으로 해체하려고 하는데 아마 민정수석실이 역시 윤석열 당선자도 대통령이 되시고 보시면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보면
그거 옥상옥이고 비대한 조직인지 정말 옥상옥 조직인지 이걸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네. 지금까지 대통령을 보좌했던 민정수석실인 만큼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지금은 폐지한다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민정수석실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잖아요. 세간에서 언론에서도 여러 지적들이 있어 왔던 건 또 사실이기도 한데요. 지금 물론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민정수석실을 좀 발전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 윤 당선자께서는 감사관실을 다시 이제 부활하면서 청와대 내의 어떤 감시 기능 그런 걸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민정수석실이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이 해온 역할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냥 공직기강도 있고 친인척 비리에 대한 어떤 그 감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을 감사관실에서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과연 민정수석실과 같은 기능, 본래적 기능, 그러니까 공직기강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고 점검하는 그런 기능을 과연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어디일까? 법원과 검찰이 가능할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네. 윤 당선자의 판단이겠습니다만은 그 점은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인사를 두고도 좀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가 거의 다 된 인사에 대해서 일단 인사를 하지 말아달라, 임명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당선인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알박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인사라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 특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퇴임하는 날까지 일손을 놓지 않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인사를 해서 어떤 인사 인원을 채워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어떤 인사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새 당선자가 오더라도 5월 9일까지는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사를 하시면서 국정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어떤 기관의 감사 자리라든가 네. 국민이 볼 때 어떤 보훈 인사성 자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몇 개는 잠시 멈춰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치 인사권 전체를 점령군처럼 하지 말아달라,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매우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레임덕 없는 정부로서 인사정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가 다 됐잖아요. 한국은행 네. 총재는 말씀하셨던 거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는 앞으로 같이 경제정책을 손발을 맞춰가야 되는데 이 인사는 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없을까요? 글쎄 저는 이제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 인사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판단을 제가 하긴 어렵고요. 네. 단지 마치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인사 모두가 당선자가 있는데 왜 하냐라는 식으로 알박기 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이건 그 점령군이죠. 그건 정확히 네네. 점령군적 생각이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았잖아요. 근데 대선 패배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인데 비대위원장 맡는 건 적절하지 않다, 사퇴해야 한다, 이런 당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의총을 통해서 비대위가 구성됐고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 논의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선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만 너무 보인다, 이 쇄신의 젠더 문제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우려스럽게 목소리도 내고 있거든요. 우리 박 비대위원장, 공동비대위원장이 꼭 젠더 문제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젠더 문제 20대, 30대 청년의 이야기이고
어떤다면 또 다른 의미에서 민주당의 그 또 다른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몇 분 안 되는 비대위원장 중에 특정인만을 부각시키거나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지역적 배려라든가 연령별 배려 등이 종합되어서 비대위가 그나마 구성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재명 지금 상임고문,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후보였으니까요.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재명 상임고문이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제 조금 몸을 추스리고 국민들한테 감사와 죄송의 인사를 드려야 될 때이고요. 네. 예전에 문재인 후보가 낙선한 이후에 걸었던 길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참조해서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으로서의 길을 가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낙선 이후의 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 말씀하세요? 이제 2012년 낙선 때 이후에 여러 가지 그 행보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런 길들을 잘 보면서 이재명 우리 후보도 어떤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길을 봐라. 뭐 이렇게 지금 힌트처럼 이렇게 주셨는데 이번 이제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는 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이번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대선이 끝나고 5월 9일 대통령 취임 이후에 약 20일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지금 현재 민주당이 엄청나게 불리하고 어려운 선거인 건 분명할 겁니다. 네. 그런 만큼 더 좋은 사람을 공천하고 더 절실하게 생활 공약을 들고 호소하는 방법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일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진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1위가 뭘까요? 대통령 선거요. 역시 솔직히 이번 주는 틀리면 이상한 거죠. 지난주에 틀렸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난주보다 300만 건 정도 언급이 들어서 1522만 건인데 정치 관련 증가율이 24% 증가했으니까 이번 주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와 대선의 시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초박빙이다 보니까 관련 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어서 있을 지방선거에 대한 결과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있었고요. 네. 또 같이 나온 키워드가 이제 당선인이죠. 그래서 당선인이라는 키워드가 처음에 나온 것처럼 첫 주부터 뜨거운 지금 키워드들이 많이 있어요. 네. 집무실 첫 출근해서 속도감 있게 인수 업무를 하겠다. 공약 그대로 정책에서 하면 부작용이 있어서 변화를 하겠다. 혹은 이제 내일 이제 만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이제 회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권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식으로 워낙 이제 또 여가부 폐지까지 뜨거운 키워드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주는 역시 정치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국민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정치 이슈 말고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거죠? 2위가요. 산업 분야인데요. 네. 산업인데 먹는 얘기입니다. 먹는 얘기. 첫 번째 키워드 사탕입니다. 뭘 것 같으세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할 정도로 어제가 화이트데이였는데 생각보다 뭔가 이렇게 막 큰 느낌이 들지는 않지 않으셨어요? 요즘 그렇죠.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화이트데이와 관련된 기사들은 대부분 데이 마케팅이 좀 시들해졌다라는 내용이에요. 워낙 사회에 큰 뉴스가 많아서 그랬던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쨌든 지금 화이트데이라는 거 원래 남성이 좋아하는 이성에게 사탕과 꽃을 이제 선물하는 날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예전보다 매대 규모도 좀 축소가 됐고요. 뭐 편의점에서도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그래요. 왜 그런 거에 대한 분석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코로나19가 길어지다 보니까 만남이 줄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한테 줄 때 뭔가 내 마음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만남 자체가 줄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내 마음을 표현할 때 좋은 이제 소중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네. 그것보다 더 뭔가 특별하거나 큰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것들도 아니냐 라는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예전에는 뭔가 우정이 담긴 표시로 회사에서 뭐 간단한 사탕이나 초콜릿 하나씩 주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진단 키트를 주는 또 트렌드가 생겼다고 그래요. 진단 키트를 줘요? 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네. 캔디 대신에 진단 키트를 구매를 해서 이제 스터디 팀원들에게 나눠주는 뭐 이러한 형태들의 편의점에서의 좀 물건들의 좀 변화도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데이 마케팅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하고는 있지만 과거보다 분위기가 들뜨지 않는 건 사실이고 아마도 코로나19가 좀 종식되면 자연스럽게 분위기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화이트데이 앞두고 비대면 트렌드에 맞춰서 뭐 온라인 전용 상품이라든지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댓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탕 사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사줄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뭐 상술에 현혹되지 마라. 뭐 아니면은 가족 생일이다 잘 챙기기 답이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건 늘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요. 네. 사냥 분야에서 화이트데이 사탕보다 더 뜨거운 키워드가 있었다면서요? 네, 먹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띠부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띠부실?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 띠부실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요즘 난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네. 띠부실은요.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혹시 그 포켓몬 빵이라고 기억나세요? 포켓몬은 알죠. 네, 포켓몬 빵이 한때 이제 이게 지금의 30대들 정도에서 30대 중후반이라면 엄청나게 공감을 할 키워드일 텐데요. 이게 뭐냐면 1998년쯤에 포켓몬 빵이라는 게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수준이었냐면 스티커를 모으려고 네. 친구들이 빵은 버리고 스티커만 모았던 이런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어요. 90년대를 배경으로 한 뭐 드라마에서 네. 그 스티커 모으기 위해서 빵 먹고 그런 그쵸. 게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네.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다시 수집 열풍을 일으키면서 편의점에서 이제 없어서 못 파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빵이 출시를 다시 되고 나서 일주일 만에 150만 개가 팔렸고요. 출시 2주째인 지난 10일 기준으로는 350만 개가 팔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화이트데이 얘기 드렸잖아요. 예. 실제 화이트데이인 날 화이트데이 관련 상품을 사간 사람은 5명도 안 된다. 그런데 포켓몬빵의 인기는 100배가 넘는다. 이런 실제 편의점의 분위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계속 품절이 붙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뭐 BTS의 리더인 RM도 구매 인증글을 뭐 남기기도 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한 추억 회상 놀이로 치부하기에는 지금 확장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열광인가에 대한 또 다른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계속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희소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판에 대한 소유욕이 좀 있는데 뭐 비싼 것들은 아무래도 그 소유욕을 좀 채우기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런 스티커는 이제 간편하게 가질 수 있고 또 지금의 30대들의 추억 속에는 내가 중학교 때 못 샀던 이런 것들을 다시 모으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좀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이게 약간 한정판 스니커즈, 그러니까 신발을 모으는 욕구랑 좀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또 어떤 그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그 스티커들도 이제 몇 장 안 나오는 스티커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한 5만 원 정도에 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희귀한 캐릭터들이 그렇게 팔리고 있고요. 편의점점주들이 그러면 빵이 많이 팔리니까 엄청 기뻐할 것 같잖아요. 예. 근데 기뻐하면서 의외의 고충이 있대요.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스티커가 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빵을 살 생각은 안 하고 네. 스티커가 있는지 계속 좀 빵을 조물락조물락 거린다고 해요. 비닐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빵이 망가져서 못 팔아서 막 눈물의 안내문 뭐 이런 식의 온라인에 캡처가 오는데 뭐 손님 뭐 꼬집고 뒤집어 보셔도 그 스티커 없어요. 그러니까는 빵 망가지니까 제발 그대로 사주세요. 뭐 이런 식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적 추억이 좀 더 즐거워지려면 그런 띠부실이라는 건 좀 운에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네요. 혹시 그 포켓몬 빵 네. 드셔보셨어요? 저는 그냥 빵만 먹었습니다.
스티커보다 그러니까 빵이 맛있었어요. 제가 왜 빵 맛이 자꾸 궁금하죠? 스티커가 아니라 빵 맛이 궁금하네요. 네, 뭐 그렇게까지 막 완전 맛있다라기보다는 비슷한 그냥 평범한 맛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스티커를 제 기억에도 막 책상에 가득 붙였던 뭐 친구들도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의외로 청취자분들이 반응이 그러네요. 김정훈님께서 포켓몬 빵을 모르시다니 이렇게 조현실님은 포켓몬 빵 없어요 편의점에 이렇게 그렇죠. 해주셨고요. 620님께서는 40대인 저도 포켓몬 스티커 빵 알죠. 그런데 지금 고딩 딸도 사고 싶어 하는데 편의점에 재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유행은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추억 돋는 아이템이라고 빵은 먹지 않고 스티커만 모으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그때도 한참 제가 볼 때 평론하시느라고 좀 마음의 여유가 없으셨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나이가 많이 나오네요. 자, 다음 주제도 살펴볼까요? 스포츠 분야고요. 키워드는 야구입니다. 누가 뭐래도 역시 야구는 SNS상에서 여전히 인기가 높은 종목인 것 같아요. 시범 경기 시작되면서 다시 관심 모은 거고요. 새롭게 등장한 신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제2의 이종범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선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이제 이분이 15일 대구 삼성전에서 데뷔 첫 홈런을 터뜨리는 등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갓 고등학교에서 졸업해서 온 친구인데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시범 경기에서부터 홈런을 치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이냐. 특히나 이제 기아 타이거즈니까 네. 제2의 이종범 아니냐 이런 관심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또 올해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던 원래 선수는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 선수인 한화이글스의 문동환 선수라고 하는 선수예요. 이 사람은 이제 투수인데 엄청난 강속구를 자랑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약간의 부상을 당해서 피칭 도중 옆구리 근육 손상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시범 경기 등판이 힘들어진 상황이라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뭐 그 팀 차원에서도 올 시즌 이 선수를 한 100이닝만 이제 하려고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좀 잘 회복돼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팬인데 저 이번 잘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팬 어느 팀까지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항상 이제 꼴찌이기 때문에 저희의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야구 얘기하고 있는데 야구에 대한 관심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 경찰에서요 KBO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에이클라라는 회사를 압수수색한 건데요. 이 회사가 이제 스포츠 전문 케이블 채널 스포티비의 운영사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에이클라 사무실에 수사관을 벌써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에이클라 대표 A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인지를 했다는 것이죠. 회사 자금 10억을 횡령하고 2억 원을 KBO의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건데요. 네. 에이클라가 2004년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좀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4위 주제 뭡니까? 4위는 문화 분야고요. 키워드는 BTS.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BTS. 네. 사흘간 서울 잠실 종합올림픽 주경장에서 대면 콘서트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오프라인과 함께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같이 공연을 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총 246만 5천 명이 이것을 콘서트를 봤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요? 네, 전 세계에서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는 4만 5천 명 공연을 했는데 두 번의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102만 명, 또 12일에는 전 세계 극장을 빌려서 극장에서 이렇게 라이브 뷰잉을 했는데 그게 140만 명이 봤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관을 빌려서 만든 매출이 4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새로운 어떤 형태의 공연을 보여줬고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감동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콘서트 현장에서도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 참 흥미로운 건데요. 이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작곡가 김이나 씨가 본인의 인스타그램 이제 본인의 SNS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네. 청각장애 팬을 위한 수어 통역사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콘서트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명이 등을 돌리고 이제 수어를 하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콘서트 장에 있는 청각장애인들 위해서 이러한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러한 수어를 하는 모습을 오히려 이렇게 감동적인 모습으로 이제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BTS 힘이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더 감동받고 팬들이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5위 주제도 살펴볼까요? 5위 주제는요. 생활 분야고요. 키워드는 격리가 나왔는데요. 이게 격리 면제 관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2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가 좀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드디어 뭐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한편에서는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리스크가 있고 부족한 국제선 노선 또 급등하는 국제 유가 등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해외여행 수요가 정상화될 것이냐에 대한 좀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 소식 전해주시는 가운데 1309님 소식을 그 문자를 읽어드릴까 말까 계속 고민했거든요. 왜 그랬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딸이 30대인데 요즘에 편의점에서 포켓몬빵을 사는 것 같은데 스티커에 있는 건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스티커 때문에 그 빵을 사는 거였군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따님이 30대라고. 저도 몰랐잖아요. 네. 이 나이를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지금 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저희 이 소식을 보시면 트렌드에 민감해질 수 있다. 우리 이제 평론가님도 이제 교육시키는 아주 좋은 컨텐츠다라는 걸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검증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따로 개인 과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이슈 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밤참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